좀 과찬이시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형식으로 된 글은 제가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양적으로 제일 많이 썼었거든요. 양적으로. 그래서 이 글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노하우를 제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 쓸 기회가 많고 특히 정보화 사회, IT, 인터넷 이런 걸 하면 글 쓰는 양이 많아집니다. 글 쓰는 게 과거에 이 볼펜 가지고 글을 쓰던 시대와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요새는 또 메시지까지 보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시간이 아마 10년 전에 비하면 몇 배나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쓴다 하는 것은 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꾸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하여튼 노하우죠.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간단 명료한 어떤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글을 쓰는 겁니다. 좋은 글을 쓰는데 딱 원칙이 3개가 있어요. 첫째, 정확하게 써야 되고 쉽게 써야 되고 짧게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쉽게 짧게 이게 좋은 글 쓰기의 3대 원칙입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3개만 딱 지키면 됩니다. 첫째,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쓰려면은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예컨대 고민한다, 고뇌한다 이게 좀 다르죠. 어떤 경우에 고민이냐, 어떤 경우에 고뇌하냐. 예컨대 20대 누구누구가 고뇌한다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고민한다는 말이 안 되는데 그 고민과 고뇌의 차이라든지 누구누구는 중진이다 또는 중견이다. 중진과 중견이 또 다릅니다. 국회의원일 경우에는 중견보다는 중진 국회의원이고 회사나 공무원의 간부를 말할 때는 중진 간부가 아니라 중견 간부가 맞죠. 중진과 중견의 차이. 거기서 정확한 용어를 뽑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글을 써야 됩니다. 정확성이 제일 중요해요. 글을 쓸 때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된다.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많이가 얼마냐? 10사람도 많고 10만 명도 많고 여의도 광장에 많이 모였다 하면은 정확한 전달이 아니죠. 여의도 광장에 한 1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10만 명, 100만 명 모였다. 하여튼 여의도 광장에 무슨 유세를 했는데 100만 명을 모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럼 그게 정확하냐? 여의도 광장에 과연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8월 15일 되면 항상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80만 명 모였다. 8월 15일이 항상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해운대 광장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3만 평인데 거기 80만 명이 모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옛날에 80만 명 모였다고 하는 날 어느 대학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명 모였어요. 1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 모였다는 그 기사는 부정확한 기사예요. 이 수치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글을 쓸 때는 수치는 힘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수치가 딱 들어가면 그 글에 권위가 생겨요. 수치를 잘 이용을 해서 자기의 글 쓰는 것을 객관성입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쓰려면은 의휘력이 좋아야 돼요. 의휘력. 의휘력은 뭐냐? 알고 있는 단어가 많다 이거죠. 알고 있는 단어가 많다. 단어가 많다. 낱말을 많이 안다. 자, 의휘력이 많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국어사전에 아마 한 30만 개의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는 한글로 써야 될 단어예요. 이게 주로 동사, 형용사죠. 뭐 즐겁다든지, 희다든지, 눈, 사람, 몸, 다리, 팔 이런 건 한글로 씁니다.
그 다음에는 한자로 써야 될 용어가 있죠. 한자로 써야 돼. 뭐 가수분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뭐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뭐 이런 거 화학 용어 거의 대부분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어는 70%나 돼요. 우리는 전체 이 낱말 중에서 그것을 한자로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것은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용어, 또 법률 용어 이런 거 이건 한자로 써야 돼요. 따라서 의력이 풍부하려면은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자를 모르면은 어휘력이 아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떨어지면은 정확한 문장을 못 씁니다. 또 복잡한 문장을 못 써요. 소설, 만화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정확한 용어가 된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풍부해야 되고 어휘력이 풍부하려면은 한자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자는 세계에서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게 한자죠. 한자는 1800자만 알면은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수십만 단어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자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쓸 때 한자를 쓰고 또 한자가 섞인 글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운 글을 씁니다. 쉬운 글.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가능하면 쉬운 말을 찾아야 돼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을 딱 맞춰가지고 쉽게 써야 돼요. 일부러 쉽게 써야 돼요. 옛날에 일부러 어렵게 쓰면 그게 좋은 글이라고 좀 생각하는 시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쉽게 써야 됩니다. 쉬운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게 더 쉽습니다. 왜 쉬운 표현을 쓰는 게 어려운가 하면은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쓰는 게 어렵다. 세 번째, 문장이 짧아야 됩니다. 문장이 길다든지 복문이라든지 중문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주어가 2개가 나오고 막 이러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문이 좋아요. 짧게 써야 돼요. 문장을 짧게 써야 또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스피드가 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짧게 써야 된다. 그럼 어디서 시작할 거냐? 짧게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짧게. 하여튼 자기가 쓰려고 하는 문장을 최대한 이렇게 줄여보세요. 짧게 쓰기 위해서는 첫째, 앞에 쓸데없이 붙는 글을 빼야 돼. 한편, 그런데 이것은 쓰지 말아요. 그런 것은 안 붙여도 됩니다. 다 음률만 맞추면 또 이거는 문장에 앞에 붙이면 그 문장이 구질구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어가 딱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줄이고 쓸데없는 부사 이런 거 줄이고 해가지고 최대한 줄여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트위터 하는 사람 있죠? 트위터가 이게 문장을 짧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습장이에요. 그렇죠? 140자, 지금 트위터 140자죠? 나도 길게 써놓고 계속 줄여봐 했어. 줄일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문장을 경제적으로 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하여튼 짧게 쓰는 것부터 훈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쉽게 쓰고 정확하게 쓸 것이다. 오늘 이 노하우는 내가 기자생활 몇십 년 동안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다녔던 글쓰기 원칙입니다. 이것만 지키면은 글 쓰는 게 편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더 붙인다면 요 3개를 원칙으로 삼고 몇 가지 더 붙이면 첫째, 명문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멋진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아요. 정확한 문장을 써요. 멋진 문장, 또 일부러 아주 화려한 그런 거, 하여튼 명문을 쓴다는
의식을 빼야 돼요. 그리고 글은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글이 두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두드리세요. 두드려 놓고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너무 글 쓰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글은 많이 써야 돼요.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많이 쓰려고 노력하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걸 잘 새겨놓으면 앞으로 글 쓰는 데 많이 참고가 되고, 이걸 계속 리마인드, 글이 딱 막히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글은 짧게 써야 되겠다. 문장은 짧게 합시다.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한국 현대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6.25, 5.16, 박정희, 전두환, 광주사태 뭐 이래 나오면 다 저는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그때 주인공들도 내가 만났고 우리가 같은 시대에서 경험한 걸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나는 살아본 적이 없어. 조선조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나와가지고 일제시대 이야기를 한다, 조선조 이야기를 하면 나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주파수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충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980년대생 있습니까? 손 들고. 80년. 90년대. 대부분이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나는 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는 이 아주 간극이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 세대 차이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는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게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교육하느냐 하면은 과거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게 역사예요. 오늘 일어난 일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종북 문제 뭐 이런 거 갑자기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종북 문제가 일어난 배경은 짧게 잡아도 1948년부터 시작된 한국 현대사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종북 문제, 통합진보당의 문제, 이석기의 문제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 그 배후에 있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을 해야 오늘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오늘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라는 것은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면은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돼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된다. 종북 좌파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종북 좌파가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미래 예측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깊게 보면은 미래도 깊게, 미래도 아주 멀리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인문에서, 우리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보통 요새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는데, 인문학이라 하면은 뭘 주로 꼽습니까? 문사, 철학, 문학, 역사, 철학. 뭐 사실 거기에 예술까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사철, 인문학.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죠. 왜 문사철을 꼽을까? 인문학은 주로 인간을 교양 있게 만드는 학문이죠. 왜 문사철을 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문학은 도대체 문학은 어떤 겁니까? 문학은 뭐예요?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 말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예요. 문학의 주인공은 사람이죠. 그림 그리는 데는 뭐 정문화를 그리면 꽃도 주인공이 되고 뭐 화분도 주인공이 되지만 문학에서는 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죠. 인간이 주인공이 되죠. 모든 문학 작품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문학이에요. 그러면은 문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 하면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다. 인간은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약점은 뭐다? 인간의 위대성은 뭐다? 이런 경우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 인간 그 심리를 깊게 들어가는 게 이게 문학입니다.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예요. 인간 정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예요. 이 위대한 문학을 읽어보면은 뭔가 오는 게 있습니다. 아, 인간이라는 게 이럴 거구나. 뭐 죄와 벌이라 우리 집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을 읽어봤을 때, 아,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은 전당포 할머니를 도끼로 때려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느냐?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사체를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좋은 문학 작품을 읽어야 돼요. 좋은 문학 작품. 좋은 문학이라고 하면은 주로 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전, 클래식, 고전이라고 해요. 고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빅토르 유고, 찰스 디킨스, 조지 오웰, 허먼 멜빌, 이런 사람들이 쓴 거를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해요. 고전, 클래식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문학작품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학작품을 언제 읽어야 되느냐. 이거 나이는 없지만 이런 습관을 중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죠. 중학교 때. 그럼 잘 몰라요, 사실. 이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클래식일수록 고전일수록 좀 어렵습니다. 대중소설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처럼 그게 아주 우연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주 재미가 있어요. 추리소설처럼 인공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학작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그 뭐 우연히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으면은 그 평생 가는 자기의 교양이 된다. 그래서 문학작품. 그런데 세계에서 위대한 문학가들을 보면 하나 공통점이 있죠. 위대한 문학가들은 인생에 다 기복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모범생이 위대한 문학가가 된 예는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위대한 문학가가 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인생의 기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 실패, 성공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문학가가 쓴 소설이 명작이 많죠. 카라마조프가 형제, 죄와 벌, 악령 등등 많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비밀결사 이렇게 스타디 글룹을 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딱 잡혔어요. 그때는 니콜라이 1세라는 짜르 시절, 러시아의 이제 아주 전제 군주 시절이죠. 19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찰나에 황제로부터 사면령이 떨어져가지고 감형이 됐습니다. 감형.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아, 이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이게 허구구나. 인간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그것도 폭력 혁명을 통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찰이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이게 사기구나, 사기.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게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광령이라는 작품입니다. 광령. 이 사람 또 도박을 아주 즐겼어요. 그래서 항상 빚을 지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많이 선사합니다. 하여튼 문학이 인간에 대한 연구다. 문학. 두 번째, 역사는 뭐냐고. 역사는 주로 단위가 뭐죠? 역사에서 주로 언급하는 단위는 뭡니까? 민족이죠. 국가죠. 문명 이런 것들이죠. 문명. 역사는 뭐냐? 주로 민족에 관한 것, 국가에 관한 것, 문명에 관한 것.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집단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발자취를 쓰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큰 덩어리로서. 또 거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천재들이 나옵니다. 그죠? 천재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생활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 문명 건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주로 이 문명을 다룹니다. 국가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옴으로써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한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역사를 이해를 함으로써 오늘을 진단하는 눈을 맑게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이게 역사죠. 그 다음 철학은 뭐냐? 철학은 사물의 원리를 다루는 겁니다. 사물의 원리. 이 철학이 다루는 것은 상당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우주를 다룹니다. 이 우주도 철학의 한 영역이에요. 또 인간도 다루고 사상도 다룹니다. 공통점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의 원리는 뭐냐? 원리는 뭐냐?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유물사관이다. 경제의 양식이 변하면은 그 위에 얹혀 있는 정치도 문학도 예술도 다 같이 변한다.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또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계급투쟁에서 나온 것이다. 피지배자와 지배자 사이의 끊임없이 없는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 계급투쟁설. 이런 게 다 철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상입니다. 이 사상가는 한번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상가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사상가와 종교를 창설한 사람의 이 세계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 마르크스, 19세기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계급투쟁설, 공산주의, 자기들 말로는 과학적 공산주의. 이것이 한때는 수억 명의, 한 10억 인구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칼 마르크스를 하나님처럼 봤던 사람이 이 세계, 그때 세계 인구가 한 40억쯤 될 것 같은데 25%가 한 사상가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다 칼 마르크스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물론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악이에요. 이게 악의 논리라고. 이게 실패한 거라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나 되는 사람을 속였다. 사상, 철학이 얼마나 인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을 알아야 되고 인문을 알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철학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독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독서. 그렇죠.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 교양을 익히기 위해는 좀 힘들어요.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는 안 봅니다. 요즘 또 영화가 워낙 우수하게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는 인문적 교양을 키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인문적 교양을 키워야 돼요. 인문적 교양을 키운다는 것은 아까 말한 세 분야를 독서를 많이 하는 거고,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여행. 독서와 여행이 뭐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은 독서와 같다. 여행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책의 첫 페이지만 계속 읽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예요. 몸으로. 근데 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럽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유럽 역사를 안 했느냐? 우리가 유럽에 가야 되죠. 유럽에 가서 눈으로 보고 르네상스에 대해서 아무리 교과서 책을 통해서 외우더라도 르네상스가 뽑힌 피렌체로 가야지. 피렌체로 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건축물과 위대한 조각품과 이것과 만나야 돼. 그렇게 해야 자기가 알고 있는 독서를 통한 지식이 생동하게 살아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나이에 앞으로 오랫동안 살 인생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독서와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평생 계속되는 인생의 자양분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양은 뭐냐? 인문주의 교양은 뭐냐? 인간의 바탕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바탕을 만드는 겁니다. 왜 교양을 이렇게 중시하느냐? 그 문사체를 아무리 해도 금방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하는 적은 없어요. 금방 이게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장기적으로. 근데 이 어릴 때 보약을 먹으면은 그게 평생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약.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쓴 한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5살, 6살 때는 아이들한테 약을 달여가지고 억지로 먹인다. 보약. 싫어하죠. 그러나 이 보약을 먹으면 쓰지만은 그 힘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서 쌓는 이 교양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래 나타나는데 이 교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다고 할 때 이 꼭지점이 높게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지점을 높게 만들려면 이등변 삼각형에 뭘 크게 그려야 됩니까? 밑변을 크게 그려야지. 밑변을 크게 그려야 꼭지점이 올라옵니다. 바로 교양, 인문학적인 이것은 인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밑변을 그린 거예요. 밑변을 크게 그리라 이거지. 밑변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는 문사체를 중심으로 한 인문적 교양이 필수적이다. 밑변을 크게 그리면 언젠가는 높게 올라온다. 높게. 여기에 예술과 스포츠가 있죠. 예술을 하나씩 해야 된다. 하나는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또 할 줄 아는 게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예술을 통해서는 뭘 알게 됩니까? 예술은 뭡니까? 예술을 정의하면 뭘까요? 예술을 정의하면 뭡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아름다움. 음악은 귀로 듣는 아름다움이고 미술은 눈으로 가는 아름다움이고 건축은 종합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예술적 교양이 있으면 아름다운 걸 알게 돼요. 아름다움. 인간이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름다우냐, 못생기느냐, 이걸 다 따져요. 연애할 때도 따지고, 집을 선택할 때도 따지고, 볼펜 하나 선택할 때도 아름다우냐, 아니면은 못생기느냐, 그걸 보여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아는 눈을 만든다. 그게 예술이에요. 또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순화된 거예요. 아름다움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미학이죠. 이걸 미학이라고 합니다. 미학. 예술은 그렇게. 그럼 스포츠는 뭐냐? 스포츠는 승부의 룰을 가르치는 거죠. 깨끗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승부에 승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이 패배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스포츠입니다. 10명이 경쟁하면 딱 한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럼 9명은 그러면 계속 불만 불평이고 터집잡기 해야 되냐. 졌을 때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사람이 어려웠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맞느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승부가 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중에서도 단체 경기, 그죠? 축구, 야구, 있잖아요. 이 스포츠의 발상지가 대부분의 스포츠는 발상지가 어디죠? 대부분의 스포츠는 현대 스포츠는 대부분 영국이죠. 영국 사람들이 왜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 교육을 특히 엘리트 교육을 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 스포츠, 문사철 이걸 여러분들 나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경계해야 될 것은 편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게 절대적으로 나쁘다 하는 생각은 잠시 좀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일단 마음을 열고 다양한 것을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서 너무 시야를 좁혀버리면 밑변을 아주 좁혀버린다 이거지. 다양한 경험을 하죠. 실패도 해야 됩니다. 실패도 해야 됩니다. 좌의 경험도 젊을 때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좌익이 안 되는 친구는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도 좌익하고 있는 놈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이 위대한 정치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 좌익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승만은 좌익은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는 아주 거리의 투사였지. 요새로 말하면 민중 투사였지.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국가를 만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한때 공산당에 가입을 했지. 남노당에 가입을 해가 나와서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방공수사로 바뀌고, 뭐 그런 예가 세계 여러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청춘이니까 모험을 해도 되고 실수가 다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와 가슴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현대사, 여러분들, 제가 1945년생이니까 저는 한국 현대사와 나이테를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한국 현대사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첫째, 4가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건국, 그 다음에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는 우리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매우 성공. 60몇 년 만에 다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거쳐야 될 것을 우리가 잘 거쳤습니다. 그런데 60몇 년 동안 잘 거쳤다고 하니까 아주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0몇 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기복이 많았어요. 피도 많이 흘렸어요. 시끄러웠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대통령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은 하야했고, 또 한 분은 총 맞아 돌아가셨고, 두 사람은 대만 이후에 감옥 가고, 한 사람은 자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의 불행을 보면은 이런 나라는 아마 망했을 것이다 가 아니라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불행한 거하고 국민이 성공한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대통령만 보면 이게 다 불행했으니까 나라도 불행해야 맞는 것 같은데, 나라는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불행한 사람이 많았다. 그럼 불행과 행복이 뭘 의미하느냐.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불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북한을 예로 봅시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그때로 보면은 참 행복했던 것 같죠.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은 다 자연수명대로 총 맞아 죽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자연수명대로 살았어요. 또 죽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떠받들려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행복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행복했던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에요. 김정은까지. 북한에서 지금까지 인간답게 산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다 짐승처럼 살았죠. 대한민국은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인간답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5천만 명 정도.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언론 자유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대통령을 욕을 해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한국은 5천만이 인간답게 살고, 북한에는 지금 현재는 딱 한 사람만 인간답게 살고. 이게 남북한의 결정적 차이죠.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 5천만이 다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인간답게 사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유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유 뭡니까? 사상을 있잖아요. 체제. 체제 중에서 체제라면 이제 뭐 체제로 말씀드립니다. 자유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즉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 정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장도 하지 않지만 집단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신성하게 여기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이나 국가가 볼 때는 신성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은 뭐냐? 자유죠. 자유, 생명, 이런 것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은 인간이 가진 행복, 자유 선택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장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 생존권이죠. 생존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딱 규정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규정입니다. 자유롭다 차원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 헌법 10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야 됩니다. 헌법 10조.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신성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가 신성한 것이다. 이건 국가가 절대 개입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남북한의 차이는 뭐냐? 북한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김정은이 따끈하고 이건 왕이죠. 왕 중에서도 왕중왕이지. 우리 역대 왕 중에서 김정은이가 누리고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상군도 세조도 게임을 안 해요. 민족사 2000년에 가장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입니다. 세 사람은 왕입니다. 왕. 근데 북한에는 왕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 비슷한 사람도 없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입니다. 노예.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뭐 정승택이가 2인자라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수태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왕이 몇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습니까? 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왕이 다 있죠. 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지. 다만 남을 해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남 배를 끼치지 않는 법이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다 왕입니다. 한국은 5천만이 왕이에요. 왕이 저쪽은 한 사람이고 5천만이. 이것을 보장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그것을 제도로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고 북한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뭐냐? 제일 중요한 자유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 언론 자유 안에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선거의 자유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한다. 선거의 자유. 세 번째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입니다. 사유재산. 자기 개인 재산이 있어야 돼요. 개인 재산. 인간의 자유는 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져요. 미안하지만. 재산이 있을 때만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 수중에 일전 한 푼 없다. 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자유로워져요. 자유재산권,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3대 자유라고 합니다. 3대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주도한 이후 지금까지 이 3대 자유가 가끔은 좀 제한도 받고 했지만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독재라고 욕을 해도 이승만식, 유신식, 5.16 직후, 12.12 직후 이럴 때도 이 3대 자유가 다소 제약을 받았지만 한 번도 말살된 적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어요. 우리나라는 뭐 계엄령도 펴고 대통령도 암살되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했지만 스케줄대로 있어야 할 선거가 갑자기 선거 안 한다 해가지고 없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거는 지금까지 꼭 있어야 될 날에 있었어요. 부정선거가 가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식 독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를. 대한민국에 과연 독재 정권이 있었느냐?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권위주의 정부는 있었지만 독재라고 부를 만한 이 3대 자유를 원천적으로 말살한 그런 정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재도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8쪽이 나왔는데 천재교육이라는 데서 나온 교과서를 내가 봤어요. 내가 밑줄 치면서 봤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새 정부에 대해서 탄압이라는 말을 10번을 써요. 10번. 탄압을 했다는 말을 10번을 썼는데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몇 번 썼을까?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10번 썼으면 북한에 대해서 몇 번 쓰는 게 맞겠죠? 비율상
천만 번. 천만 번. 사실상 천만 번인데 한 번도 없어요. 제로. 없어. 단합했다는 말이 없어. 그럼 단합했다는 말에 무슨 말을 넣느냐? 숙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대파를 단합해가지고 처형했다라고 써야 맞는데 반대파를 숙청했다라고 써요. 숙청. 조만식 선생을 축출했다 써요. 축출. 축출이란 말은 나쁜 사람을 쫓아낸다는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숙청은 뭡니까? 그 뜻이. 숙청. 숙청은 뭐예요? 단어 뜻이, 정확한 단어 뜻이. 숙청은 한자죠. 한자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 깨끗하게, 맑게 한다. 맑게. 맑게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게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지금 검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알아보니까 1948년 제주도에서 남노당과 좌익이 주동을 해가지고 무장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빨갱이가 아닌 사람도 그냥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동시에 군인 경찰관도 많이 죽었습니다. 4.3 사건. 그런데 이 교과서는, 전대 교과서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봉기가 제주도에서 일어났다. 남노당이 좌익이 개입했다는 말 싹 빠졌어요. 읽어보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반대하기 위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써놨어요. 거기서는 무장봉기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어쨌든 아니 빨갱이 봐주려다가 이거 제주도 사람이 4.3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가 나도록 써놨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남노당 봐주려다가 억울하게 제주도 사람은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1948년 12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 결의를 압니까? 유엔 총회 결의. 교과서에 나올 텐데 중요한 결의예요. 자, 194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해죠. 이 건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 건국 과정을 잘 제대로 써야 왜 북한 정권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정권이고 정통성이 없고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합법국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과서는 이 조국이 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북한 정권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도와준 미국 등 유엔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심는 것, 이게 교과서의 국사교과서의 목적이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건국과정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건국과정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어떤 선거였느냐? 보통선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남녀노소가 다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 비밀 선거였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찍든지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였어요. 투표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한다 하는데 신이 나가지고 다 투표자에 갔습니다. 투표율 90%가 넘었어요.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공산당의 방해가 있었지만 상당히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유엔이 감시를 했습니다. 공정은, 자, 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았느냐? 국회의원들을 뽑았죠. 그래서 국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국회가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헌법 공포.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을 뽑았습니다. 초대 내각.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내각에는. 그러나 북한의 초대 내각에는 친일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초대 내각에는 전부 독립투사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엔이 1948년 12월에 이런 유엔 총회 결의를 합니다. 38선 남쪽에서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합법적 정부는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선거, 공정한 선거에서. 민주주의는 뭡니까?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뽑는 겁니다.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민의를,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부를 수립해야 이게 정통성 있는 국민정부, 민주정부가 되는 거죠.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로 출발했어요. 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했습니다. 최고인민대의원 무슨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찬반 투표만 하게 됐어요. 찬반 투표. 후보가 여러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단일 후보. 그 사람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면은 흰 상자에 넣고 반대하면 까만 상자에 넣습니다.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원천적인 부정선거죠.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정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수립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없고 합법성이 없어요. 자, 이것을 가르쳐야 될 교과서입니다. 현재 교육 교과서는 북한이 부정선거했다, 남한이 공정한 선거했다 쓰지 않고 유엔 결의안을 조작을 해가지고 탑발도선 이남에서만 합법 정부고 정부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검증을 통과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조금 있으면 수능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이런 교과서로 만들어내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이런 반대한민국적인 교과서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욕하고 김대중, 노무현은 막 띄웁니다. 사진 선걸 보니까 박정희 사진은 하나 한 분 나오고 김대중 사진은 4분 나와요. 4분. 또 북한 정권이 그동안 수많은 도발을 한 것 중에서 이걸 다 빼버렸어요. 쓰지 않았어요. 천안함 특집을 쓰지 않았어요. 아웅산 사건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웅산 사건 압니까? 아웅산 사건 때 몇 사람 죽었죠? 우리나라 장관급 엘리트가 17명이 죽었죠. 17명.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1987년 11월 29일 몇 명 죽었습니다. 115명.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1974년. 이런 아주 세계사적 사건, 남북관계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안 써요. 그러고 이렇게 씁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그리하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이 됐습니까? 그렇죠. 금강산에 놀러 갔던 관광객을 군인이 쏘았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보상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하고 사고도 안 했기 때문에 중단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동방선 관광이 중단되었다. 이거 뻔할 거 아닙니까? 북한이 나쁜 짓 한 거는 덮어주고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한테 덮씌우려는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교과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요새 한참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교학사 교과서는 아주 정확하습니다. 8종 교과서에서 믿을 수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의 성에는 차지 않아요. 한 60%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교학사 교과서밖에 없고 나머지 7종은 절대로 교과서로 채택해서는 안 될 좌편향적 시각을 깐 교과서가 문제는 국가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죠. 그걸 국가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했는데 그럼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그 국사학이라든지 이런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왼쪽으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절대로 우리가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교과서가 아니고 이 폐기 처분해야 될 교과서. 이게 지금 현안 문제입니다. 11월 말까지 각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등등의 의결을 통해서 교과서를 선택을 합니다. 이 잘못하면 제일 좋은 교학사,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매우 낮으면 큰일 나요. 천재교육 등등 이게 교과서로 채택이 되면은 이 한국의 고등학교는 완전히 왼쪽 사람들한테 내어놓는 곳이죠. 2011년에도 교과서가 나왔어요. 6종 나왔습니다. 조합대 닦으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보다 조금 더 심했어요. 탈북자한테 한번 읽혀보니까 이것은 북한에서도 괜찮겠습니다. 북한에서도 뭐 그렇게 무리 없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공무원들이 농땡이 부리고 좌익들한테 눈치 보는 바람에 똑같은 일이 2년 내에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은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해야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11월 말까지. 이런 일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어요. 대낮에. 그래서 앞으로 이 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야지. 이거 민간인한테는 넘겨주었더니 민간인이 아니라 종북 좌익 성향 사람들한테 국사교과서를 넘겨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전군 영혼을 좌익들한테 국가가 팔아넘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합대닷컴에 들어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모저모로 분석한 그 문제점 있는 게 많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교과서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독자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이 사실을 널리 좀 알려가지고 이 교학사 교과서가 많이 채택되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는 약속대로 1시간쯤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